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임상 현장과 국가고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주하게 될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응급처치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기본 소생술이나 오늘까지 다뤄온 전문 소생술이 심장이 멎은 이후의 사투라면 응급처치는 환자가 심장정지로 빠지기 전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최전선의 방어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시각적 슬라이드 자료와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 원문을 바탕으로 단순한 암기가 아닌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에 기반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응급처치 심화 강의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심장, 뇌, 폐의 도식은 우리가 오늘 다룰 응급처치의 핵심 타겟 장기들입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의 응급처치 파트는 단순한 대증요법을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직관적 행동 설계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응급구조사, 산업안전 담당자 등 훈련된 응급처치 제공자가 현장에서 어떻게 정확히 판단하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환자가 심장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각 질환별 병태 생리와 최신 개정 지침을 머릿속에 완벽히 세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5년 가이드라인 응급처치 파트를 관통하는 세 가지 거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첫째, 정밀한 산소 투여입니다. 과거에는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 무조건 고농도 산소를 일률적으로 투여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소 포화도 기준을 엄격히 도입하여 불필요한 산소가 유발하는 조직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조기인지 및 119 활성화입니다. 환자를 개인 차량으로 이송하는 것은 허혈 지속 시간을 늘리고 치료 지연을 초래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즉각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정확한 약물 및 도구 보조입니다. 응급구조사나 훈련된 제공자는 환자가 본인의 자가 약물, 즉 기관지 확장제나 에피네프린 등을 적절히 투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직결되는 가슴 통증 환자의 처치입니다. 시민성 가슴 통증은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예후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턱이나 팔 등으로 뻗치는 방사통이나 흉부 압박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성,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에서는 이런 전형적 증상 대신 턱이나 상복부의 불편감, 단순한 숨가쁨, 어지러움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감별이 어렵습니다. 가슴 통증 환자를 만났을 때 명확한 아스피린 알레르기나 출혈 등의 금기 사항이 없다면 병원 전 단계에서 150에서 500mg의 아스피린을 조기에 씹어서 투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기 투여는 생존율을 유의하게 향상시킵니다. 다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투여를 보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협심증 약을 처방받은 환자라면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직접 의료지도하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고위험군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아스피린의 정확한 투여 용량을 명확히 숙지하십시오. 쇼크는 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순환계 부전이라는 치명적 상태입니다. 응급처치 제공자는 불필요한 이동을 제한하고 뇌와 같은 주요 장기의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째,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이것이 쇼크의 가장 기본 체위입니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평평하게 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복 자세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구토를 한다면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지체 없이 옆으로 눕히는 회복 자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수동적 다리 올리기입니다. 외상이나 척추 손상이 확실히 없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뇌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 즉시 중단하고 바로 눕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체위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구별하십시오. 실시는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혈액 공급이 회복되면서 의식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신은 반사성 실신, 기립 저혈압 실신, 심장성 실신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으며 반사성 실신은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공포나 심한 통증 등의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한 미주신경성 실신과 배설이나 기침 등의 상황에 따른 실신이 포함됩니다. 기립성 실신은 빠르게 일어나는 자세를 취할 때 수축기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며 심장성 실신은 심장의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신의 발생률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 인구에서 대략 3분의 1이 일생 중 한 번 이상의 실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신은 정신을 잃으면서 쓰러짐으로 뇌전증, 정신질환, 뇌혈관 질환, 저혈당 등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실신 자체로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의식 소실로 인해 두부 손상, 골절 등의 2차적인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신의 많은 경우에서 실신이 일어나기 전에 어지럼, 무력감, 눈앞이 캄캄해짐, 구역감, 발한, 창백함 등의 전조 증상이 몇 초 정도 나타날 수 있고 이를 전실신이라 합니다. 전실신 증상은 미주신경성 실신과 같은 반사성 실신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바로 앉거나 눕는 등의 안전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신체 마잡력 조작법은 전실신의 상황에서 실신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권유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초 근육에 압력을 줌으로써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실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두 다리를 교차시키고 다리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는 자세를 통해 하체에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손을 손가락으로 마주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게 당기거나 세게 주먹을 쥐거나 턱을 가슴 쪽으로 붙여서 목 근육을 긴장시킴으로써 상체에 압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체 마잡력 조작법은 주로 전실신 증상이 나타난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기립성 실신과 같은 실신에서 주로 추천되며 실신의 전조 증상이 매우 짧게 나타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급성질환에서 신속한 신고 및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신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환자의 의식 및 호흡을 확인하고 무의식이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거나 구토를 한다면 기도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회복 자세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된 후에도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몇 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심장 정밀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리 검사 등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은 1분 1초에 따라 신경학적 예후가 갈리는 철저한 시간 의존적 질환입니다. 혈전용 해술이나 기계적 혈전제 거술 같은 재관류 치료는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인지 도구인 패스트 안면마비, 파리약, 구음장애, 시간이나 CPSS 신시내티 뇌졸중 척도를 현장에서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병원 사전 통보를 통해 진단과 치료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는 절대 음식물이나 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사항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 보이더라도 연화 삼킴 장애가 동반될 확률이 매우 높아 자칫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호소해도 절대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련 발작을 목격하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문가로서 DO와 DONT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곁에서 전 과정을 침착하게 관찰하며 지속시간을 기록하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 뒤 머리 밑에 푹신한 것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침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측면으로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환자가 다칠까 봐 억지로 몸을 누르거나 제압하는 것은 골절이나 근육 손상을 유발하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혀를 깨물까 봐 입안에 숟가락이나 수건을 강제로 밀어넣는 행위는 치아 손상과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손가락으로 입안 분비물을 빼내려는 행동 역시 손가락이 물려 절단될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질 즉 뇌전증 환자의 단순 발작은 몇 분 내로 먹고 자연 회복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7가지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는 즉각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과거력 없이 처음 발작하는 경우, 경련이 5분 이상 길어지는 지속 상태, 의식 회복 없이 경련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 물속에서 발생하거나 임산부 6개월 미만 영아 같은 특수 상황, 발작 중 외상 부상을 입은 경우, 호흡에 지장이 있거나 질식 상황인 경우, 발작이 멈춘 후에도 5에서 10분 내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고 비정상적인 호흡 헐떡임 등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 경련이 아니라 뇌로 피가 안 가는 심장정지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 시 PR로 전환해야 합니다. 천식은 기도의 만성염증과 가역적 폐쇄로 인해 호흡 곤란과 쌕쌕거림, 천명음을 유발합니다. 천식 발작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숨이 차서 스스로 약을 흡입하지 못한다면 훈련된 제공자가 알부테롤 같은 흡입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량 흡입기 MDI를 그냥 입에 물고 누르면 약물의 상당 부분이 폐로 가지 못하고 입천장이나 식도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흡입기와 입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페이서 기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스페이서를 거치면 약물 입자가 고르게 표적이관지 깊숙한 곳까지 훨씬 효과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업용 스페이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2025년 가이드라인은 위급 상황 시 임시 스페이서를 제작해 사용할 것을 조건부로 권고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500ml 플라스틱 음료병이나 150ml 일회용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바닥 부분에 흡입기의 마우스피스가 꽉 끼워질 정도의 구멍을 뚫고 반대편 병구나 컵의 입구를 통해 환자가 약물을 들이마시게 합니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상업용 스페이서와 유사한 약물 전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이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만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나필락시스는 단순한 피부 발진이 아니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초응급 전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환자는 입술과 얼굴이 퉁퉁 붓고 목이 막히는 느낌을 호소하며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또한 전신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혈압이 곤두박질치는 저혈압성 쇼크에 빠집니다. 구토, 설사, 전신 발진 등의 증상과 함께 이러한 호흡기 심혈관계 이상 징후를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유일한 생명줄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현장에서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가장 확실한 1차 치료제는 허벅지 측면에 투여하는 근육 내 에피네프린입니다. 환자가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로 스스로 찌르지 못한다면 보건교사나 1급 응급구조사 같은 훈련된 제공자가 자가주사기 투여를 보조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사기를 허벅지 외측에 찌른 뒤 즉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이 근육 내로 완벽히 흡수될 수 있도록 찌른 상태로 10초간 누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초 룰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1차 투여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구급대 도착이 5에서 10분 지연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2차 투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최대 18%가 2번 이상의 투여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생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과거에는 응급 환자에게 무조건 고농도의 산소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산소는 활성산소종을 생성해 뇌와 심장 조직의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 즉 심근경색 의심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인 저산소증 상태일 때만 산소를 투여합니다. 반면 급성 뇌졸중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4% 이상이라면 일률적인 산소 투여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화면의 게이지처럼 환자의 질환과 포화도 수치에 기반한 정밀한 산소 타겟팅만이 환자의 2차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쇼크와 실신 환자의 체위 적용을 마스터 맵으로 정리해 봅시다. 상황 1입니다. 단순히 혈압이 떨어지는 일반적 쇼크라면 불필요한 이동을 막기 위해 바로 누운 자세가 기본입니다. 외상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뇌 혈류를 돕는 다리 올리기도 가능합니다. 상황 2입니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구토를 한다면 흡인과 기도 폐쇄를 막기 위해 무조건 회복 자세 옆으로 눕기를 취해야 합니다. 상황 3입니다. 실신의 특수 상황입니다. 뇌로 피가 안 가 눈앞이 캄캄해지는 전실신 즉 미주신경성 등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주저앉히고 신체 마잡력 조작법을 써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엉덩이에 힘을 주거나 양손을 꽉 잡아당겨 말초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뇌로 가는 혈류를 짜 올려 실신을 막는 아주 훌륭한 응급처치 기법입니다. 정확한 체위 변경만으로도 2차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숙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동안 진행된 응급처치 심화 강의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4단계 황금 사이클입니다. 발견 및 평가입니다. FAST 도구로 뇌졸중을 인지하고 비전형적 심장 통증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안전 확보입니다. 환자의 질환 상태에 맞춰 회복 자세나 바로 눕기 등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주변의 2차 위험물을 제거합니다. 전문 처치 보조입니다. 스페이서 제작, 에피네프린 10초 투여, 아스피린 보조 등 여러분의 손끝에서 생화학적 응급처치가 완성됩니다. 신속한 인계입니다. 지연 없는 119 활성화와 함께 환자의 투약 정보, 발작 지속 시간 등을 구급대원에게 정확히 인계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명을 잡아두는 밧줄입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의 직관적인 판단과 수치에 기반한 정밀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철저히 체화하여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